의료 선진국 일본의 최고 명문 의과대학 교수가 국제 세미나 단상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병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도대체 한국 의료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년 경력의 일본인 의료 전문 기자 사토 켄지는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취재 끝에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병원의 의료 기록 오류율 0.02%, 일본 0.8%, 미국 1.2%.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그 비밀은 첨단 장비도 거대한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초 만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눈빛까지 세심하게 담아내며 세계보건기구가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려는 그 시스템의 중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일본인 기자가 목격한 한국 의료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세계가 배우려 하고 생명을 지키며 미래를 바꾸고 있는 한글의 힘. 그 놀라운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사토 켄지, 올해 45살입니다. 의료 전문 기자로 20년을 일했어요.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도 응급실의 긴박한 공기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수많은 의료 현장을 취재하면서 생명의 무게를 느꼈고 때로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동했으며 때로는 시스템의 한계의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취재만큼은 완전히 달랐어요. 도쿄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일 의료 협력 세미나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취재 수첩을 들고 강연장 뒤쪽에 자리를 잡았죠. 무대 위에는 일본 최고 의과대학의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정장에 각진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이력을 보니 국제의료저널에 1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권위자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 고령화 대응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일본 의료의 성과를 설명했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저 역시 별다른 감흥 없이 노트에 몇 가지 키워드만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한국인 참석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최근 한국 병원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느냐고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한국 병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어요. 저 역시 순간 손에 쥔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에서 그것도 명망 있는 교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주변 일본 기자들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누군가는 당혹스러워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그 교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복도 한편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그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작년 가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의료진들이 환자 정보를 기록하는 속도, 부서 간 정보, 공유의 정확성, 환자 안전 시스템의 효율성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건 언어였어요. 한국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글 기반의 전자기록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고 오류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한자와 가타카나, 히라가나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서 입력과 판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오독의 위험이 크다는 거죠. 영어권 병원들도 비슷한 철자나 약어 혼동 문제로 늘 골치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특히 한 가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할 때 약품명 한자를 잘못 읽어 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요. 반면 한국에서는 한글의 명확한 자모 구조 덕분에 그런 실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강점이 첨단 장비나 거대한 예산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문자 그 자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의료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 그 질문이 이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미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과 사전 접촉을 마친 상태였어요. 취재 요청서를 보냈고 현장 관계자들과 통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혁신이라고요. 그 구조의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막 확인하러 가는 참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과 한강,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곳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깔끔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교육연수센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수진 선생을 만났어요. 그녀는 이 병원의 간호교육 담당자로 15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또렷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제 명함을 건넸을 때 그녀는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학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회의실에 앉자 그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의료의 혁신은 장비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구조라니 건물 구조를 말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언어의 구조 말이에요. 화면에는 한국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일본 병원에도 전자기록 시스템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모든 항목이 한글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문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이수진 선생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음절을 이루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시각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명확하게 분리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라는 단어를 보면 통과 증이 확실히 구분되죠. 반면 일본어는 한자와 가나가 섞여 있어서 순간적으로 읽는데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언어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보여준 다음 화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기록된 차트였어요. 시간대별로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의료진의 관찰 내용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정확성이었어요. 한 글자의 애매함도 없었습니다. 이수진 선생은 말했습니다. 한글 기반 기록 시스템 덕분에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를 입력할 때 평균 30초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요. 일본이나 미국 병원에서는 평균 1분에서 2분이 걸린다고 들었다면서요. 30초와 2분, 겨우 1분 30초 차이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언어 자체가 시스템의 효율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약품명 기록 오류율이었어요. 한국은 연간 1000건당 0.2건, 일본은 12건, 미국은 18건.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약품명은 오독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인프라다. 처음으로 언어가 의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수진 선생이 특별히 허가를 받아준 덕분이었어요. 응급실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취재한 곳 중 하나입니다. 도쿄에서도 수십 번 가봤죠. 그런데 서울 병원의 응급실은 뭔가 달랐어요.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도 이미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오고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고 곳곳에서 기계음이 울렸어요.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 서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한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들어왔어요. 60대 남성이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어요. 의식 저하, 혈압 강화, 호흡 곤란.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침대 옆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를 들으며 실시간으로 기록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90, 60, 맥박 120, 산소 포화도 88. 의사가 외치는 숫자들이 즉시 화면에 입력됐어요. 한글로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라는 단어들이 명확하게 적혔고 숫자도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환자가 들어온 지 45초 만에 첫 번째 기록이 완료됐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초 단위로 생사가 갈립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기록할 때 한 글자라도 잘못 적으면, 한 글자라도 오해가 생기면 치명적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그런 사례를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품명을 잘못 읽어서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한 사고였습니다. 이수진 선생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자의무 기록에 한글 표준 용어를 도입하면서 오독률을 거의 0%로 낮췄다고 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는 한글의 구조 덕분에 의료진은 수초 내에 정확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수액, 산소, 심전도, 혈액 검사. 모든 단어가 간결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일본어로 치면 한자와 가나가 섞여 있어서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이죠. 영어는 더 복잡해요. 철자가 비슷한 약품명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환자는 10분 만에 안정을 찾았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했고 간호사는 다시 화면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단 한 번도 기록을 다시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했던 거죠. 잠시 후 저는 응급실 수간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녀는 25년째 이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글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록 오류 때문에 불안했다고요. 특히 야간에 피곤할 때는 한자나 영어 약어를 잘못 읽을까봐 항상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 표준 시스템이 도입된 후로는 그런 걱정이 거의 사라졌대요. 읽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어의 명확성이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 오후에 저는 다른 병동도 둘러봤어요. 중환자실, 수술실, 대기실, 외래 진료실. 어디를 가든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기록하고 한글로 공유하고 한글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의료진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한국 의료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언어였다. 한글이라는 도구가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보건의료데이터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전국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이에요. 사전에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로비를 지나 3층 연구실로 올라가니 박지훈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의료정보학 전공자였고 10년 넘게 의료 데이터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국가별 의료 기록 오류율 비교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한국 0.02%, 일본 0.8%, 미국 1.2%.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0.02%라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물론 완전한 0은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이었죠. 반면 일본은 0.8%, 미국은 1.2%. 숫자로 보니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설명했어요. 이 수치는 지난 3년간 전국 200여 개 병원의 전자의무 기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기록 오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대요. 약품명 오기, 용량 착오, 환자 정보 혼동, 시간 기록 누락 등이요. 한국은 이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박 박사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언어별 문자 인식 속도와 정확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글,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한글의 인식 속도는 평균 0.3초, 정확도는 99.8%였어요. 일본어는 0.7초에 96%, 영어는 0.5초에 97%였습니다. 중국어는 1.1초에 93%. 숫자가 명확하게 한글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음절을 이루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시각적 변별력이 뛰어나다고요. 특히 의료 용어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분야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의료사고 발생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의료사고의 약 15%가 기록 및 의사소통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반면 한국은 3% 미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15%와 3%, 그 차이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하면 매년 수천 명의 환자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위험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간호사들의 기록 입력 시간, 의사들의 차트 판독 시간, 약사들의 처방전 확인 시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가장 빨랐고 가장 정확했습니다. 언어의 구조적 효율이 시스템 전반의 정확도를 끌어올린 거였어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한국 정부나 의료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일까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의료 용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요. 한글 의학 용어를 정리하고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에 통일된 용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과로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그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0.02%, 0.8%, 1.2%. 숫자는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묵묵히 기록을 남기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구가 한글이라는 것이 새삼 인상 깊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정밀한 도구였어요. 넷째 날 오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환자실이었어요. 중환자실은 병원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곳입니다. 생명의 경계선에 선 환자들이 있는 곳이죠. 복도 끝에 있는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선생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했습니다.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우리를 맞아줬어요. 김은영 선생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28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중 15년을 중환자실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한 침대 옆에 섰습니다. 70대 여성 환자였어요.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김은영 선생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열어 보여줬어요. 환자의 상태가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내용이었어요. 오전 9시 환자분이 눈을 뜨셨습니다. 시선이 또렷했고 고개를 약간 끄덕이셨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학 용어만 나열된 게 아니었어요. 환자의 눈빛, 손끝의 움직임까지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런 것도 기록하나요?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숫자만으로 환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요. 환자의 눈빛 하나, 손끝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환자를 관찰할 때 기계가 보여주는 수치뿐 아니라 환자의 미세한 변화도 함께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기록할 때 단순히 의학 용어만 쓰지 않는다고요. 눈빛, 손끝의 움직임, 호흡의 패턴, 때로는 환자가 보이는 불안한 표정까지 적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언어라고 했어요. 저는 다른 환자의 차트도 봤습니다. 60대 남성 환자였어요. 뇌졸중으로 입원한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오후 2시 환자분이 간호사를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어요. 왼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차가운 의료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 과정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간결하지만 정확하고 과학적이지만 인간적이었어요. 김 선생은 말했습니다. 한글은 이런 미세한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언어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짧은 문장으로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된 의료 기록을 떠올렸어요. 대부분 한자와 의학 용어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의식명료, 혈압안정, 경과양호. 정확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환자의 감정이나 미세한 변화는 잘 드러나지 않았죠. 김 선생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며칠 전 한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80대 할머니였는데 회복 과정에서 간호사가 남긴 기록을 보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할머니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기록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중환자실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의료 현장에서의 한글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언어는 그 기술을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일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생명을 기록하고 감정을 담고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아내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뜻한 기술은 따뜻한 언어에서 시작된다. 5째 날 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사전에 약속을 잡았더니 담당자가 흔쾌히 만나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니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은 WHO 의료정보 담당관인 제임스 리 박사였고 다른 한 명은 한국인 자문위원인 최원석 교수였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제임스 리 박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토시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취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최근 몇 년간 한국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최원석 교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가 보였어요.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호주. 그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WHO는 한국형 의료기록 시스템을 참고해 국제의료정보 표준을 개정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국제표준을 개정한다고요? 제임스 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제의료정보 표준은 주로 영어권 국가들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언어의 구조적 차이가 의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각국의 언어 특성을 반영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체계가 의료 현장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특히 오류율이 극도로 낮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줬어요.
작년에 영국 국립보건서비스 NHS에서 한국을 방문해 의료기록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형 병원 그룹도 한국식 전자의무기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팀을 보냈다고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의 여러 대학병원이 한국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일본 기자로서 약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먼저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임스 리 박사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줬어요. 최근 3년간 각국 병원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횟수를 정리한 표였습니다. 2022년 15건, 2023년 42건, 2024년 78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최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언제나 한글이 있었다고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정보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 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WHO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의료정보 표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표준안에는 각국 언어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한국의 한글 시스템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될 거라고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어가 국경을 넘어 세계 의료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글이 한국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도쿄에 있는 동료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취재에서 본 것들을 간략히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많다고요. 기술만 앞세울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다. 그 배움의 중심에 한글이 있다. 6째 날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간호교육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캠퍼스는 넓었고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간호대학 건물로 들어갔어요. 3층 교수 연구실에서 저는 윤미래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30년 넘게 간호사로 그리고 교육자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 간호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윤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태도라고요. 최신 장비를 다루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저를 실습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실제 병실처럼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실습복을 입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응급 상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네킹이 환자 역할을 했고 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가상현실 장비를 쓴 학생들이 수술실 환경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최신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었어요. 일본 대학에서도 비슷한 장비들을 봤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한다고 해요. 환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고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치유자라고요. 저는 한 학생 그룹을 지켜봤습니다. 4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뤄 응급 환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마네킹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기록하는 방식이었어요. 태블릿에 한글로 환자 상태를 빠르게 입력하면서도 계속 환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환자를 먼저 살폈어요. 실습이 끝난 후 윤 교수가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했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지적했지만 더 많이 강조한 건 태도였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의 눈빛,
말투, 손길 하나하나가 치유의 일부라고 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기록이 너무 많아서 환자를 제대로 볼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요. 윤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글은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언어라서 기록 시간을 최소화하고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기록은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환자에 대한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한글이었어요. 저는 다른 교실도 둘러봤습니다. 한 곳에서는 의료윤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환자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의료진은 항상 환자 곁에 있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과 가상현실 교육 장비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윤 교수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 간호교육의 철학은 뭔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만날 때 진정한 의료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책임감이 한글의 구조와 만나 지금의 한국 의료를 만든 거였어요. 언어는 도구였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한국은 그걸 잊지 않는 나라다. 일주일간의 취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숙소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빌딩들 사이로 비치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적은 메모들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도쿄 세미나에서 들었던 일본 교수의 말, 서울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들의 이야기, 응급실에서 본 긴박한 순간들, 보건의료데이터원에서 확인한 명확한 숫자들, 중환자실에서 느낀 따뜻한 기록, WHO에서 들은 국제적 변화, 그리고 간호대학에서 본 미래의 의료인들.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의 힘은 기술만이 아니라 언어에 있다는 것. 한글이라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오전 10시 저는 마지막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카페였어요. 이수진 선생이 작별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 곳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그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배웠다고요. 외부 사람의 시선으로 한국 의료를 보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한글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대단한 자산이라는 걸 안다고요. 특히 국제학회나 해외 병원과 교류할 때마다 한글의 장점을 새삼 깨닫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료의 미래, 기술과 인간의 관계,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해서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말하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틀이라고요. 한글로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다가 저는 한 서점 앞에서 멈췄어요. 쇼윈도에 한글로 쓰인 의학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의학 간호학개론, 환자 안전 매뉴얼. 모두 한글로 된 제목이었어요. 그 책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을까요? 오후에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마음을 잇는 문자이자 생명을 기록하는 코드다. 45해를 살면서 20년을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혁신을 봤습니다. 최첨단 로봇 수술 시스템, 인공지능 진단 기술, 원격 의료 플랫폼. 그런데 언어가 의료의 품질을 바꾼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글이 지키는 생명, 한국 의료의 조용한 혁명.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병원에서 나는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진보를 받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신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결코 환자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과 손끝의 움직임까지 세심하게 기록했고 그 기록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진보의 이름은 한글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3시간 동안 저는 계속 글을 썼어요. 머릿속에 일주일간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던 의료진들, 중환자실에서 따뜻한 기록을 남기던 간호사들, 데이터로 진실을 증명하던 연구자들, 세계 표준을 바꾸고 있던 전문가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던 학생들. 그들 모두의 손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를 반겼어요. 저는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 본 놀라운 변화들, 한글이 만들어낸 의료 혁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의 따뜻함에 대해서요. 아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먼저 우리의 언어를 다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틀이고 그 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의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어요. 언어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고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사토 켄지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마음을 잇는 문자이자 생명을 기록하는 코드다. 45해를 살면서 20년을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의료 혁신을 봤지만 언어 그 자체가 의료의 품질을 바꾼 사례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병원 어딘가에서 한글은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초 만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미세한 변화를 따뜻하게 담아내며 수술실에서 단 한 글자의 오해도 없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수십 개국이 한국의 의료 기록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형 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한국만의 자산을 넘어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당연한 것의 가치를 잊고 삽니다. 매일 쓰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지 잊고 지내죠.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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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